이게 맞나? 긴장. 아니 그 정도로 막 긴장되진 않긴 해. 노래소리 괜찮아요? 좀 작게 해놨는데 일부러. 헐 대박. 유리 안녕. 완전 오랜만인데? 완전 대박 오랜만. 하이. 좀 이따 책 읽을 거라.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는 중. 유이님도 하이. 이거를 맞아요. 잘하는 의미입니다. 10분? 아니야 그냥 지금 바로 읽을까요? 그냥? 노래소리 괜춘? 작아요? 일부러 작게 해놓은 건 맞아. 집중해. 오케이 좋아요. 전 책 읽어보는 거 처음인데요. 남한테 읽어주는 거. 그러면 요거 노래 끝나면 읽을게요. 자연스럽게 쓱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되겠다. 하이님도 하이. 맞아요. 그냥 나 혼자 읽듯이 읽으면 되잖아. 혼자 소리내서 읽어본 적은 없긴 한데. 노래 바뀌었다. 그러면 읽을게요. 기다려보세요. 아 부끄럽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둘까? 읽을게요.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우리말이 대표적입니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하려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쎄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그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책에 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에 호흡을 불어넣으며 적당히 뜨거운 음식을 먹듯 찬찬히 곱씹어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각자의 언어 온도를 스스로 되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길을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귓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론 주름을 감출 수가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 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릴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가 도움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수는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태어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의미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럼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그런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넣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빈자리가 없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예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한 행동은 아닌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대학 때 농화를 갔다가 작은 사찰에 들어간 적이 있다. 마당 한가운데 석탑 하나가 기품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난 탑 주변을 빙빙 돌며 돌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을 살폈다. 얼핏 봐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석탑이었다. 세월과 비바람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다. 몇 살쯤 됐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조용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얼마나 됐을 것 같나? 주지스님인 듯 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마주치는 옆집 아이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듯 편안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성물은 수백 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야. 참, 이런 탑을 만들 땐 묘한 틈을 줘야 해. 네? 틈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탑이 너무 빽빽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아. 어디 탑만 그렇겠나? 모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스님이 들려준 설명이 건축학적으로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내 삶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감정과 관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틈이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다만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 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말이 흉흉한 일이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 중 사람이 원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이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정화하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라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참으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되게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업무 때문에 파주 출판 도시에 다녀왔다. 그곳 초입을 지날 때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몇 해 전 봄을 알리는 비가 지나간 스산한 저녁이었다. 출판 도시에서 일을 보고 차를 몰아 자유로에 진입했다. 어지럽게 널린 파편 사이로 찌그러진 승용차 몇 대가 보였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듯 했다. 맨 앞 차량에서 허리가 조금 굽은 어르신이 걸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잠깐 얘기를 나눈 뒤 곧장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승용차의 파손 상태는 살피지도 않았다. 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거다.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건 그 다음 장면이다. 어르신이 내린 차량의 뒷좌석에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목을 웅크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잠시 뒤 어르신은 문을 열어 젖힌 다음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살포시 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세월이 흘렀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달쯤 지났을까?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주고받다가 안주가 떨어질 무렵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친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불온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의 낮은 물론이고 상대의 밤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법이지. 때론 서로의 감정을 믿고 서로의 밤을 훔치는 확신범이 되려 하지. 그게 사랑일 테지. 철학 서적을 주로 기획하고 출간하는 출판사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보탰다. 흔히 말하는 썸이란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의 투쟁이야. 확신과 의심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법이지. 그러다 의심의 농도가 점차 옅어져 확신만 남으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죄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다 웃다 했다. 술자리가 파할 쯤 엉뚱한 질문 하나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럼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가르는 기준은 뭐지? 순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껴안던 모습이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난 무릎을 탁 쳤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듯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지 여부가 진실한 사랑과 유사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 사랑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사랑을 함부로 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솔직히 말해 사랑이 뭔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보았던 러브부의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난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해요 같은 말 대신 당신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해 건배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식의 은유적 문장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얘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라고. 후배 녀석이 7년 넘게 사귄 여자와 실컷 싸우고 헤어졌다. 녀석은 그녀를 잊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얼큰하게 취하고 나서는 옛 여자친구 얘기를 꺼냈다. 망고불변의 진리가 떠오른다. 늘 술이 문제다. 중요한 건 평소 문학이나 드라마와는 담을 쌓고 사는 녀석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다. 선배, 우린 목적지 없이 여행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목적지 없이. 녀석의 표현이 그랬다.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종착지를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둘만의 여행을 떠났으나 어디선가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길을 잃었노라고. 그러면서 녀석은 괜찮아요. 곧 잊을 테죠.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으며 전두엽이 잘라나가는 사람처럼 흐리멍텅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은 제 사정을 들었으니 이제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만 지나면 곧 무뎌질 거야 라거나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잖아
같은 식상한 멘트를 쏟아내며 어설픈 위로를 건네기 싫었다. 그저 뜬금없이 유시화 시인이 나무의 시에 나오는 짤막한 구절을 들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배의 넋두리를 듣다 보니 오래전 나를 스쳐 지나간 추억과 상념이 스물스물 피어올라서 녀석이 들을 듯 말 듯한 소리로 혼자 조용히 읊조렸던 것 같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난 건하게 취한 후배를 택시에 우겨놓다시피 한 다음 심야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옆좌석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기득대고 있었다. 그들을 슬쩍 바라보다가 사랑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생각했다.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의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은 네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 가마쿠라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세 자매는 15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자매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 스즈와 어색하게 대면한다. 다름 아닌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지만 자매는 나이에 비해 의젓한 스즈를 보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스즈,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갯내음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을 찾아가는 네 자매의 사연을 그렸다. 영화에는 유독 밥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유가 있다. 자매가 즐겨 먹는 멸치덮밥, 해산물 카레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서려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음식이다. 세련되게 말하면 소울푸드, 정감있게 표현하면 그리운 맛이라고 할까?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 대학 시절 학교 문 쪽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칼제비 푸짐함이 그립고 이거 다 비워야 키 큰다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콩국수의 맛도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런 음식 곁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맛보며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 음식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함께 먹었던 사람과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운 맛은 그리운 기억을 호출한다. 영화 속 세 자매는, 아니 네 자매는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해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미각과 추억을 되살려낸다. 그 기억은 자매를 단단히 결속한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암암리에 닮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에서도 부재의 존재가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경우를 덜어 경험하게 된다. 몇 해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친구 녀석이 최근 술자리에서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식구들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 그런데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 나온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나 할 거 없이 일제히 눈물을 쏟았어. 그랬구나. 왜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멸치볶음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아버지는 멸치볶음만 있으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곤 하셨어. 그 생각이 나서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오래전 기억이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직장 동료가 회사 앞 화단의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쁜데 우리 조금만 꺾어갈까? 그가 꽃을 낚아채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아니, 못 들어가는 건가? 꽃을 왜 꺾어?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송이만 꺾어갈게요. 그냥 지나가며 보도록 하게. 네, 왜요? 이 꽃은 여기 이 화단에 피어 있어서 예쁜 건지도 몰라. 주변 풍경이 없다면 꽃의 아름다움이 반감될 걸세. 그러니 꺾지 말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꽃은 지금 보는 꽃과 다를 거야. 한기주 씨,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언젠가 별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장면에서 속이 뜨끔했다. 화해의 손을 제때 내밀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다 갈등의 앙금을 남긴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기자 시절 사소한 다툼으로 불편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다. 토라지기 전에는 꽤 돈독한 사이였지만 자존심 탓인지 먼저 잘못을 시인하려 들지 않았다. 나도 그 선배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자실에서 마주친 선배는 빨간 사과 하나를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벌겋게 달아오는 선배의 얼굴과 사과의 색깔이 꽤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입을 삐쭉 내밀며 잠시 사과를 바라봤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사각사각 한 입 먹었다. 상큼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사과를 먹고 헤아려 봤다. 선배는 왜 뜬금없이 사과를 건넨 것일까? 아차, 선배의 메시지는 단순했던 것 같다. 그는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다. 다만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냥 사과를 내밀었을 뿐. 돌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몇 달 전 캡슐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집 근처 백화점에 들어왔다. 매장 안에서 한 아이가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다치겠네. 여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갑자기 들이닥친 아이 때문에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고객이 커피를 쏟고 말았다. 다행히 화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다. 아이 어머니는 안 다쳤네? 하는 눈빛으로 사내를 대충 흘겨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 했다. 사내는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할 때보다 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공공장소에선 뛰지 않게 하셔야죠. 소용없었다. 사내의 항의가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되레 더 큰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뭐야? 원래 착한 아이란 말이야. 당신도 아이 낳아봐. 뭐라고 할까? 그녀는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사회적 통념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절규에 가까운 샤우팅과 얼굴을 찌를 듯한 삿대질로 말이다. 언행일치이자 지행합일이다. 나는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때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가족 오락관을 연상했다. 특정 출연자가 헤드폰을 쓴 채 다른 출연자의 입모양만 보고 발언을 알아맞히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를 사내와 아이 어머니가 충실히 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뒷맛이 씁쓸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염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혀놓고 그냥 내빼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버스나 기차에서 1시간 가까이 목소리 데시벨을 최대치로 높여 통화하는 사람도 자주 보게 된다. 옆좌석에 앉은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할까? 염치가 사치가 됐다고 할까? 염치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낮잡아 우리는 얌체라고 부른다. 물론 사과는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노래도 있다. 엘튼 존이 목 놓아 불렀다. 미안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인 것 같아. 사과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우린 왜 미안해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승자가 아닌 패자로 간주하는 걸까? 사과를 뜻하는 단어 apologize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리스에서 유래했다. 얽힌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 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인 셈이다. 사과의 한자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사과의 사에는 본래 면하다 혹은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다. 과는 지난 과오다. 지난 일을 끝내고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사과인 것이다.
먹는 사과의 당도가 중요하듯 말로 하는 사과 역시 그 순도가 중요하다.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하지만이다. 뭐뭐 하지만에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책임도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변질되고 만다. 사과의 하지만이 스며드는 순간 사과의 진정성은 증발한다. 언젠가 정중히 사과를 건네는 사람의 표정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는 어딘지 힘겨워 보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일까? 엉뚱한 얘기지만 영어 단어 sorry의 어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함을 의미하는 sorry는 아픈, 상처라는 뜻을 지닌 sore에서 유래했다. 그래서일까?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 라는 뉘앙스가 스며있는 듯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영화 종이 달의 주인공 리카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며 조금은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그녀는 얼떨결에 고객 예금에 손을 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진다. 아슬아슬한 일탈을 이어나간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종이달은 무슨 뜻일까? 과거 일본의 사진관에 처음 생길 무렵 초승달 모양의 가짜 달을 매단 채 한껏 폼을 잡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종이달은 가족이나 연인과 보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횡령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집으로 향하던 리카가 새벽 하늘에 걸려있는 초승달을 지그시 바라보던 순간이다. 이는 관객들에게 훔친 돈으로 눌리는 행복도 행복일까? 가짜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글쎄다. 리카의 행복은 진짜도 가짜도 아닌 어쩌면 사이비 행복이 아닐는지. 사이비.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짜인 것을 의미한다. 물건으로 치면 정교한 모조품이다. 사이비는 진짜와 비슷하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고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도 하다. 하지만 사이비의 생명은 짧다.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다. 진실한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실체가 탄로나고 만다. 물건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감정도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하는 요령이라도 존재하는 걸까? 특별한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이야기가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경제부 기자 시절 시중은행의 위폐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슈퍼노트를 감별해내는 가짜돈 전문가였다. 궁금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가르는 잣대가 무엇인지.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사장님,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폐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가짜를 걸러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가짜를 보면 뭔가 감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네? 화려한 게 위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위폐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도어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올록볼록한 점자 표면을 살며시 더듬어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른 게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내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꼴리기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쯤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 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 글을 맞든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품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잃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 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기헥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이 이 같은 시선과 반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었다. 6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을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 야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심야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빵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걸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지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 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 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됐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방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 안다 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이 빠져있는 위로는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몇 해 전 늦장가를 간 선배가 있다. 선배는 깐깐한 남자였다. 최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최고의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선을 봤다. 하지만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부터 들추는 버릇 때문인지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지는 못했다. 덕분에 어느 동네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 어느 호텔 커피숍이 전망이 좋은지 같은 잡다한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선배가 짝찾기 모험을 멈추려던 찰나, 즉 집신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나는 집신만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려던 순간이었다. 그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겼고 그곳에서 동료 여직원을 보자마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에 빠져들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한 그는 반년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이직을 통해 일터와 신부감을 모두 얻었으니 화투에서 한 번에 피 2장을 따는 일타쌍피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결혼식 직후 선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회를 밝혔다. 그의 발언에서 나는 약간의 허세와 오글거림, 순수함과 나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 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결혼이 미친 짓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나 했나?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 다만 전에는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가 어서오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청년의 이마와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 불쑥 말을 걸어봤다. 불현듯 궁금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 실례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타이어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운전자랑 닮았다거나 뭐 그런. 아, 그럼요. 전 타이어만 봐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요?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곤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은 러버휠이었다고 해요. 고무바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들 타이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피곤한 게 타이어라는 거죠. 아, 재밌네요. 예, 근데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발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한 운전자가 많아요. 운전에 3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인데요.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운전자들은 성격이 삐딱하고 과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타이어 상태가 엉망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의 말을 되짚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내 삶을 비춰봤다. 나는 자동차 타이어에 어떤 자국을 새겨놓았을까? 마모된 흔적을 보고 나면 내가 지나온 길과 그 여정에서 취한 삶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을까? 청년의 증언처럼 사람 성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즉흥적으로 변주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네 일상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삼라만상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질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는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나곤 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방종하고 1시에 다시 킬게요. 아시겠죠? 방종하고 1시에 다시 키겠습니다. 네.